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브루스 커밍스 즈음. 한반도의 운명과 냉전의 양상을 결정한 한국전쟁. 지금도 계속되는 위기의 근원을 파헤친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브루스 커밍스가 새로운 사료를 반영해 다시 쓴 한국전쟁사 책.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은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이며 한국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한 브루스 커밍스가 2010년에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출판사의 요청을 받고 집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사적 시간대에서 뒤늦게 출현한 이상한 식민지였다. 세계의 대부분에서 식민지 분할이 완료된 후였고, 식민지 체제 전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등장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대다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일찍 독립국가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공통의 민족성, 언어, 문화를 지녔고 국경은 10세기 이래로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1910년 이후 그것들을 대체하는 데 전념했다. 따라서 일부 다른 식민지 원주민과 달리 한국인은 대부분 제국의 지배를 오로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만 여겼다. 한편으로는 미군 점령기 1945년에서 1948년의 군정이 많은 부역자를 재고용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전쟁은 1930년대 만주에서 10년간의 전쟁으로 이어진 일본과 한국 간의 적대 관계를 물려받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거의 80년이 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잊혔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쟁에 관한 책이며, 그러므로 역사와 기억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주된 논제는 전쟁의 한국적 기원, 이 충돌이 알려지기도 전에 묻어버린 1950년대 초 미국의 문화적 모순, 제한적이라는 이 전쟁이 공중전과 지상전에서 보여준 혹독한 잔인성, 남한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복원, 이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바꿔놓은 방식, 그리고 역사와 기억이다. 미국인이 가장 모르는 것은 그 전쟁이 섬뜩하리만큼 지저분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민간인 학살의 더러운 역사가 끼어 있는데, 북한을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로 보는 미국의 생각과 달리 그 최악의 범죄자는 겉보기에 명백히 민주주의 체제였던 동맹국 남한이었다. 영국인 저자 맥스 헤이스팅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잔악행위 때문에 국제연합이 한국에 오늘날까지 지속된 도덕적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썼다. 그렇다면 남한의 잔악행위는? 오늘날 역사가들은 남한의 잔악행위가 훨씬 더 많았음을 알고 있다. 얄궂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험은 라이프나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홀리어스 같은 당대의 대중 잡지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더글러스 맥아더의 검열이 시행되자 금지되고 무쳐 50년간 잊혔다. 그래서 지금도 남한의 잔악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편견이자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남한의 잔악행위는 오늘날까지 그 전쟁에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한국은 오래된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영토의 경계, 민족, 언어가 100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은 중국 옆에 있으며 그 나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늘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했다. 이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가장 예리한 관찰력을 지녔던 기자 레지널드 톰프슨은 정확하게 지적했다. 중국의 사상과 법은 한국이라는 직무를 엮어낸 실이다. 로마의 법이 영국을 만든 것과 같다. 한국이 단지 작은 중국이라거나 일본으로 불교와 유교를 전달한 중간 지역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평가와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독일과 다른 것만큼이나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민족이자 문화라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중에 현대사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에서 일한 수많은 미국인 중 대부분에게는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었다. 외국인과 미군 병사들은 오물과 진창, 불결함을 목격했지만 톰프슨이 본 마을에는 순수한 매력이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처마 끝과 구석에서 위로 굽었으며 여성들은 선명한 색들, 심홍색과 수박, 과육 같은 연분홍색, 밝은 선녹색의 옷으로 단단히 감싸 통 모양으로 보였다. 레지널드 톰프슨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반면에 미군 병사들은 대부분 조국을 떠난 적이 없었고 아마도 고향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을 것이다. 1950년에 그가 지녔던 유리한 관점은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여기에 베트남 이전의 베트남 전쟁이 있다. 황인종, 네이팜탄, 강간, 매춘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군, 교활한 적, 수뇌부 장군들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전쟁을 기본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수행하는 미국 병사들, 고의적인 아군 상관 살해,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민간인에 대한 경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전투, 코미디언이나 미치광이가 작성했을 법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사령부의 언론 발표문,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탐욕스러운 독재 정권에 자유와 권한을 주는 과정이 그렇다. 톰프슨은 이렇게 썼다.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려는 것은 발전 없이 발전의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 톰프슨의 생각에 북한을 막아냈을 때의 유일한 결과는 정복과 식민화까지는 아니어도 장기적인 점령이 될 것이었다. 전쟁은 1950년 6월 마지막 주말에 아직까지도 알아내야 할 것이 많은 그 주말에 찾아왔다. 북한이 1950년 6월이 되기 여러 달 전에 남북 간의 분쟁을 재래전의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 소련 문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7사단은 6월 26일 아침에도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열차로 대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제2사단의 병력 보강을 기다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늦게 도착한 제2사단은 맥없이 무너져 혼란에 빠졌다. 6월 26일 오후와 저녁에 바로 그 의정부 통로에 뚫린 구멍으로 북한군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써 수도가 위태로워졌다. 북한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한군 부대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도주했다. 이유는 상대적인 화력 부족, 불충분한 훈련, 일본에 봉사했던 장교들의 전력 등 여러 가지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일찍이 일요일 저녁에 고위 관료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려 했고 6일 27일 남한군 사령부 전체가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고 서울 남쪽으로 이전했다. 뚱보 장군 최병덕은 경고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하여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다. 이 어이없는 짓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날 늦게 이승만은 특별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다. 부산에 도착한 뒤로는 내내 방어선 안에만 머물렀다. 6월 말에는 남한군 병력의 좋기 절반은 사망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오로지 2개 사단만이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나머지 전부 전체의 약 70%는 전장에서 버려졌거나 분실되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1950년 여름과 가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군 부대는 괴멸했거나 북한군과 싸울 장비가 부족했거나 담당 구역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전쟁 발발 후 2년간 대부분의 참전 병사들은 남한군이 이름에 걸맞은 전투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그저 패하여 도주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한 미군 대령은 영국 기자 필립 나이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한군과 북한군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북한군은 호랑이처럼 싸우고 남한군은 양처럼 도망치는가? 전선 도처에서 모스보호 HA는 남한군이 황급히 꽁무니를 뺀다라는 신호로 쓰였다. 한국군 장교들은 부하 병사들을 착취했고 군율 위반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한 미군 병사는 한 한국군 장교가 탈영병을 처형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는 병사의 뒤통수에 총을 쏘고 발로 차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그 병사에게는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적이자 동맹군인 한국인을 바라보는 미군 병사의 시각에는 인종주의도 영향을 미쳤다. 한참 전 군인은 이렇게 기억했다. 대다수 미국인은 한국인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지녔다. 그래서 공감이나 이해가 어려웠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한국인을 증오했다. 1951년에 휴전회담이 시작된 직후에야 한국군은 비록 더디긴 했어도 전투 체질을 개선할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 적들에 대한 이 재앙 같은 오판은 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날 수뇌부에서 비롯됐다. 맥아더는 나는 한 손을 등 뒤에 묶고서도 저들을 상대할 수 있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1기병사단만 한국에 투입할 수 있다면 하늘에 맹세하건대 당신은 저들이 만주 국경으로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치는 꼴을 볼 수 있을 거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거요. 처음에 맥아더는 오직 한 개 연대 전투단만을 원했고 그 뒤에도 2개 사단이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메가더는 워싱턴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한국군 군대는 4분의 1만 투입할 수 있으며 조선인민군은 최고 수준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고 전략, 전술적 원리를 훌륭하게 적용하고 있다. 7월에 들어서자 메가더는 최소한 4개 사단 병력을 넘어서는 3만 명의 미군 전투병과 3개 전차대대, 각종 대포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8개 사단을 요청했다. 1950년 여름 조선인민군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미군의 연달아 굴욕적인 패배를 안기면서 극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과 일본을 이겼던 군대는 장비도 부족한 데다가 외국 제국주의 세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급조된 농민군이라고 생각했던 상대에 의해 궁지에 몰리는 처지에 놓였다. 7월 말이면 미군과 남한군은 전선에서 9만 2천 명 미군 4만 7천 명대 7만 명으로 조선인민군보다 병력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그럼에도 계속 퇴각했다. 9월 9일 김일성은 적군이 새 전선에서 밀리고 있어서 전쟁이 극도로 모진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틀 후 미군 지휘관들은 전선의 상황이 부산 방어선이 확립된 이래로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했다. 애플먼은 이렇게 쓴다. 2주 동안 이 전쟁에서 가장 혹독한 전투기 벌어진 뒤 국제연합군은 북한군의 대공세를 이제 막 간신히 저지했다. 9월 15일이면 미군 사상자는 사망자 4,280명을 포함하여 총 2만 명에 달해서 부산 방어선에서의 전투가 그때까지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1950년 9월 중순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성공을, 즉 인천에서 전술적으로 훌륭한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을 지휘했다. 북한의 정규군은 미국이 10월 초에 38도선 너머로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자 계속 물러나 적군을 깊숙이 유인했고, 메가더가 강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병력을 둘로 분리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동맹국인 중국의 지원을 간청했다.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대의 전면적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주요 지침에서 미군과 싸우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입수한 수첩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정치위원 박기성은 이렇게 말했다. 군의 주력은 여전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완벽한 상태에 있다. 저들은 우리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북쪽 멀리 압록강까지 부대를 올려보냈다. 이는 저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했음을 가리킨다. 이 모든 조건은 저들을 가까이 유인하기에 유리하다. 중국과 북한의 합동 공세 때 포로가 된 조선인민군의 다른 장교는 조선인민군이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철수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 방어선까지 계속 내려갔다가 압록강까지 철수하는 것을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계획된 철수였다. 우리는 국제연합군이 우리를 따라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고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부대를 조금씩 드문드문 배치할 것임을 알았기에 철수했다. 이제 저들의 부대를 포위하여 괴멸할 때가 왔다. 추수감사절 11월 23일에 전장의 부대는 새우 칵테일과 으깬 감자, 드레싱, 크랜베리 소스, 호박파이 등 온갖 음식을 곁들인 칠면조 만찬을 즐겼다. 이들은 수많은 중국 병사들이 수수 가루 주머니를 메고 영하 34도 이하의 싸늘한 기온에 운동화를 신은 채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1월 30일 트루먼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병기고에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핵폭탄을 거론했다. 이에 스탈린까지도 걱정에 빠졌다. 당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의 고위 간부였던 이에 따르면 스탈린은 미군이 북한에서 패배하면 세계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한 귀결을 두려워한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 전체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찬성했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미국이 극동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게 내버려둬.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 스탈린과 달리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준비가 아니라 한반도 중간까지 밀고 내려갈 준비만 되어 있었다. 싸움은 훨씬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지만 소련과 미국 모두 전쟁을 더 지속되길 원했다. 한국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몇 역사가는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고 5월에서 6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공중전을 강화하면서
마침내 열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1952년에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러 백과사전은 이 3년간의 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도합 4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쓰고 있다. 그중 최소한 200만 명은 민간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도 민간인 사상자 비율이 더 높다. 미군은 한국 전쟁에서 총 36,940명을 잃었다. 이 중 33,665명은 전사했고 3,275명은 교정과 무관한 이유로 사망했다. 92,134명의 미군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고 8,176명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보고되었다. 남한 사상자는 131만 2,836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41만 5,004명이었다. 다른 국제연합군의 사망자는 1만 6,532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3,094명이었다. 북한의 사상자는 민간인 약 100만 명과 군인 약 52만 명을 포함하여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사한 중국군 병사는 대략 90만 명이다. 2007년 4월 25일 뉴욕타임스는 창군 75주년 기념일에 평양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지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진을 실었다. 신문은 정권이 1948년에야 수립되었다고 썼을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다른 기사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조지 부시를 방문하고자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기사에서든 아베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다른 어떤 기사에서든 두 사관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아베는 1급 전범이자 전후에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다. 기시 노부스케는 1930년대 만주국 총무청 차장을 지냈다. 아베로 말하자면 그는 2007년 3월 1일 여러 부류의 태평양 전쟁 위안부실상은 성노예의 여성이 강제로 모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라고 선언했다. 즉, 아베는 좁은 의미에서만 강제적이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이후 여러 날에 걸쳐 그 불분명한 차이를 명확히 하려 했다. 미국은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하여 놀랍도록 너그러운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그 이웃 나라들의 전쟁 피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했으며 허버트 빅스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책 히로히토 평전 근대 일본의 형성에서 설명하듯이 기시 노부스케 같은 자들을 권좌에 복귀시켰다. 미국인들은 또한 한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일본과의 관계에 늘 따라다니는 일제 지배의 상처, 지금도 여전히 쓰라린 그 상처를 자주 잊는 것 같다. 한국 전쟁의 시작은 일본군이 중국 동북 삼성을 침공하여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던 1931년에서 1932년에 있다. 당시 만주에서는 고조 히데키가 관동국 경무부장이자 관동군 참모장을 맡고 있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유격대를 추적하여 살해한 한국인 중에는 다모가미의 영웅인 김석원이 있었다. 그는 1949년 여름 38도선을 당연히 남쪽에서 지킨 자다. 북한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일본보다는 한국인 매국노였다. 그들이 철천지원수였던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1950년의 전쟁을 남한군 최고 지휘부를 무너뜨릴 방법으로 보았다. 그들은 거의 전부가 일본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은 이런 사실을 거의 몰랐고 알았을 때는 일본이 동맹국이었기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1989년 서울에서 한국 공산주의 연구의 선도자인 서대숙이 젊은 청중에게 마침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 김일성이 실제로 항일 투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청중은 모두 박수를 터뜨렸다. 한편 북한은 10살짜리 아이가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김일성의 업적을 심하게 부풀리고 신화로 만들었다. 진실은 과거 남한 정부들의 필사적인 거짓말과 북한의 끝없는 과장의 드넓은 간극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최근 상세한 연구는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한국, 중국, 일본, 소련의 문서와 젊은 세대 역사가들의 고된 작업과 열린 마음으로 가능해졌다. 이 연구는 일본이 청나라 통치자들의 고향인 만주를 점령하는 데 맞서 싸운 투사들의 대다수가 조선이었음을 밝힌다. 김일성은 소련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하여 자신의 충실한 하인으로 평양의 권좌에 올려놓았다고 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크게 치우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앞서 미국에서 35년을 보낸 망명 정치인 이승만의 일에 관여했으며 전시의 주된 정보기관이었던 전략사무국은 비밀작전을 통해 이승만을 서울로 들여보냈다. 작전의 목적은 첫째로 이승만을 다른 망명 지도자들에 앞서 귀국시키고 둘째로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는데 반대한 미국 국무부를 피해가는 것이었다. 국무부는 특히 이승만의 호의를 베풀기를 거부했는데 이승만이 한국인을 통치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권공사를 자칭하여 화가 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다음은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